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일상이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세상 변화도 우리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즈음에서 2, 3년 전부터 제가 저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관련된 자료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불안한 디지털 세상, 그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요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코로나 위기,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전의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학자들은 총론적 입장에서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강론적인 구체적 대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수방관만은 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에서, 우리 인생사라는 점에서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유행병으로 전 인류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주목된다는 그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디지털 경제란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 다시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경제 활동은 종래의 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의 생산이나 소비 활동은 종전과 동일할지라도 거래 과정이 예컨대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검색 서비스 등과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시장을 통한 거래와는 크게 다른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를 이루는 이런 디지털 경제는 무엇보다도 아이디어와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가 갖는 상품 생산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와 기술,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 어떤 팽창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이나 소비 경향 등에 대한 변화를 신속하고도 독창적으로 앞서서 반영해내는 어떤 그 독창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 경제와는 달리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처럼 아이디어가 중시되고 적은 인력으로도 사업을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익 최종 현상을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온라인 경제의 흐름을 미리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도태 과정 또한 빠르다는 그런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 아이디어 이런 것이 출중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그 진입 후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태도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든 최근 디지털 경제의 빠른 전환으로 가계 기업이 비대면 활동 증가가 예컨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산업이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확대되고 있는, 깊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 따르면 기업이 디지털화는 과거 7년의 변화가 2020년 한 해에 이미 이루어졌을 정도로 그 속도가 종전보다는 빠르다고 합니다. 디지털 산업이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크게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이라면 디지털 세상에, 디지털 혁신에, 디지털 기업으로의 어떤 진입에 인생을 걸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기성세대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미래는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감히 써보겠습니다. 특히나 디지털로의 전환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홀로 격리되어도 초연결 사회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오래전부터 디지털 혁명을 경험해 왔습니다. MIT 니콜라스 네글폰데 교수는 이하면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게 된 것을 이미 1990년대에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축적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제공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세상이 이러니까 가능하지
종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서 매끄럽지 못한 방송이지만은 이런 기회를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융합과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의 경우는 자신이 부단히 노력하는 한에 있어서는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존의 제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영역이 어떤 심대한 악영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위 티핑 포인트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약간의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어떤 극적 변화의 순간,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지금이 더 디지털 전환의 티핑 포인트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이 대세이고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노력하는 젊은이라면 한번 대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으로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MIT 교수는 생산성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도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중소기업의 경우 신기술을 채택하여 특정 사업에 활용하기가 여간 쉽지 않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도 신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한 대기업의 경우 신규 혁신기업이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부와 대기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면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서 시민을 감시하고 개인 행동을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사는 경우도 우리가 QR카드 찍든지 아니면 메모지에다 어떤 것을 작성해야만 차 한 잔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어떤 그 헌법의 상에 입각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한되는 측면도 돋보인다는 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할라리 히브리대 교수의 경우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에서 특히 중국 정부가 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스마트폰과 안면인식 카메라로 개인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면서 그는 소위 빅브라더스 사회의 어떤 출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중국식 전체주의 방식보다는 민주 시민국가라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중보건과 사생활 보호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국민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그 협력을 유도하는 식으로 코로나 방역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어떤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교수님의 생각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국가라면 어떤 그 국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의도된 강제성이 부과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빅브라더로서의 어떤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행선지를 추적당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뉴욕 타임즈가 최근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 기사를 송고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그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그 요지의 어떤 기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간단하지 않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정부의 역할이 좀 호도되는 측면, 강화되는 측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어떤 국민의 행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한 공룡들이 특히 정부, 이 어떤 그 정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려스러워질 수도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행복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사이버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상,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와 검색 정보를 장악한 대기업이 정부를 왜곡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비판도 우리나라에 엄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돼 있지만은 우리 어떤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그 부정적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혁신이 경제 전체로 혜택을 가져오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선 기업 간, 개인 간 존재하는
정부 접근과 활용 능력의 어떤 격차를 줄여 나가는 어떤 그 혁신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이 신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직업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학교의 정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면 이런 그 디지털 세상이 일반화된 이런 상황에서 나름 균형감 있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적절하게 규제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길이라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법률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떤 실질적인 법치주의, 헌법에 입각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 지수를 높이는 쪽의 어떤 규제를 위한 어떤 법령 제정이 아니라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공권력 강화 차원에서 이런 입법이 만연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다 하는 것. 디지털 세상에선 매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 중심적인 이런 입법 강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적당한 어떤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입법이 요구되는 세상이 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의 정부와 디지털 플랫폼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 장치 확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와 시민이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와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코로나 이후의 원상을 빨리 회복해 나가려면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디지털 권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세상이 활짝 열려서 좋은 점도 있고 행복지수를 늘려줄 수도 있지만은 특히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권한 행사에 있어서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그 다음에 디지털 세상에 만개된 어떤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어떤 입법들이 양산되는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국민적 관심 속에서 국민이 모두가 이 관심 속에서 대체하여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자율이 요구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어떤 정부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이런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상,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가 일반화되고 있고 코로나 상태에서 기존의 제조업의 위기, 자영업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디지털 세상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미래를 개척하는 여러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성세대지만은 이런 활짝 열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저술도 하고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나름의 제가 스터디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번 이 디지털 세상으로 한번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